이제 이번 사이클은 이제 8주 후에 바로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정규 사이클을 이제 못 학원에서 그래서 8주 과정에 이제 실전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일단은 문제풀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은 100분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뒤로 올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일단은 처음 시험들께서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답안 선정을 해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특강 형태로 할 것이고 후반기로 가면은 특강을 앞에 하고 풀을 먼저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문제들은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시면은 이제 강의 시간에 풀이하는 거 또 직접 개별 풀이하는 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클리닉을 해서 다음 주에 돌려드리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은 8주간 좀 이제 가서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주는 학원에서 아마 포캠 형태로 이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 아무튼 진행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사이클은 정규 강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정규 강의는 지난 사이클 104의 정규 강의를 다 볼 수 있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사이클마다 강의가 조금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번 사이클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2는 3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다음 사이클은 3-2는 1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여기서 1 곱하기 3은 3이다 뭐 이런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틀린데 결국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강의나 이번 사이클 정규 강의를 한다 해도 그걸 조금 순서만 바꿔서 이제 증명한 형태로 가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이 대부분 다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오늘이 124의 문제들도 강의 내용에 대부분 다 있는 내용들인데 아까도 했다시피 이제 문제들이 자꾸 이제 진화되면서 출제위원들이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이니까 이제 개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사이클 이제 지금 8주 내에 그 특강성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150문항을 가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개념 정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1문제 중에서 22문제만 쓴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더 욕심 부리지 말고 150문항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50문항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일단 개념 정리만 하는 그런 정도만 하면은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직 한 사이클 끝나기 전에 합격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술사 시험에 일단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은 뭐 물어본 말만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9문제를 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강사가 시킨 대로 하고 내가 이 합격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일어나서 답이 나왔으면 제가 바라는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그 대신 이제 합격하고 나서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면접 시험도 따실 분들은 라이선스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주위에서 물어보잖아요. 모르면 창피하잖아요. 공부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하려면 공부하지 말아도 공부 다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합격하는 과정인데 시험은 시험일 따라 된다는 거. 시험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챕터 구성은 우리 교재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부끄럽지만은 제가 책을 쓴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오타도 많고 정말로 제가 스스로 내 책이지만은 정말로 쳐다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책입니다. 그래도 나름 또 그때 만들 때 당시에 그래도 하여튼 이 책 저 책 안 찾아보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많이 여러 좀 정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굳이 다른 참고서 안 봐도 대부분 여기 다 있고 나머지 강의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조금 참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 막 의욕을 가지고 책 있는 공부 좀 쓸데없는 공부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우리 정규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는데, 반복해서 한, 어떤, 그냥 5번 정도, 빠른 배속으로, 두 배속으로 해서 5번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아, 정말로 뭐가 중요한구나. 그래서, 정말로 원리를 내가 이해를 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 자생력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흙의 성질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의 성질에서, 흙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흙의 어떤 태어난 과정들, 그 부분은 시간의적인 특성으로도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생성 원인들, 그 성인에 의한 분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흙의 생성과 분류와 역학적인 재료 특성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의 어떤 성질에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류가 일단은 이제 조립토와 쉐립토로 분류하게 되는데, 조립토와 쉐립토로 분류하는 거는 이거는 뭐 때문에? 거동 특성 때문에 바로 조립토와 쉐립토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립토와 쉐립토로 분류하는 거는 순수하게 물 빠짐이 좋냐 안 좋냐 그게 다예요. 근데 거동이라는 거는 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변형과 거동의 차이점, 이 부분도 우리 출발하는데, 변형은 말 그대로 흙입자, 흙입자, 그리고 물, 공기, 이 삼성조건의 흙이죠. 흙. 여기 이제 소일입니다. 이게 소일인데,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흙입자, 물, 공기이고, 흙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체적은 VS고, 물하고 공기가 빼가는 공간 체적은 VV죠. 그래서 전부 다 합한 게 V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빈 공간이 V고 N으로 나누고, N이 3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빈 공간이 3분의 1만큼 물하고 공기가 차고 있는 거고, N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반은 흙이고 나머지 물하고 공기가 차 있다. 그럼 얼마인지 느슨한지, 그러면 점일한지, 그런 부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흙의 삼상 조건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걸 기준 1로 두고 삼상적으로 쭉 보니까 결국은 이 보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1 플러스 간극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체적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역학적인 접근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경계가 바로 어떤 경계냐면은, 이 경계가 역학적인 첫걸음에서는, 여기서 조립토와 쉐립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립토와 쉐립토라는 거는, 그래서 거동 특성이고 변형 특성이고, 자, 다시 간다면, 요 넘어온다 그러면, 자, 변형은 뭐냐면은, 물하고 공기 때문에 흙입자가 같이 섞여 있으면서 이게 소성 변형이 되는 거예요. 형태가 흐트러집니다. 형태가 흐트러지면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런 모양이 되든지, 모양의 형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뀌는 이 변형 특성이, 그건 변형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공기가 없고 물만 차 있어. 물만 차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거 포화가 나. 포화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 물이 어딘가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되고, 또 이게 때로는 침투 사업이 되기도 하고 과잉강수이 되고, 물이 흘러간다는 건 뭐 때문에? 수소차 때문에. 그래서 물 높이가 다르니까 그 낙차 때문에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조건들 또는 그 낙차 때문에 생긴 압력, 그것들을 우리는 거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형과 거동의 차이점부터 먼저 시작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역학서적에서 우리가 봤던 새로운 부분들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역학서적에서 보고 기존에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기본에서 출발하다 보니까는 문제에서 여기서 뭐 점성도 사일도 거동, 이런 물은 뭘 써야 되지? 점성 사일도 차이점 뭘 써야 돼? 이렇게 벌써 많이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흙에서는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조립토와 쉐립토로 분류하는 건 순수하게 물빠짐 조건이에요. 물빠짐 조건. 거동 특성 때문에. 그래서 조립거동, 쉐립거동. 자, 조립거동은 뭐다? 그냥 물빠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고동의 흙을 가지고 도로 성토를 하고 공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차가 다니도 안 빠지고 그냥 엄청 다짐도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보조기층 포장하니까 도로도 좋고 공항도 잘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이 도로나 공항 같을 때 성토 다짐에 필요한 특성들 나타내서 조립토와 쉐리토가 합니다. 쉐리거동 하는 거는 이건 물 빠지면 안 되고 비만 오면 질크게 하고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고 도로를 해놓으니 맨날 비만 오면 걱정이고, 그리고 또 다짐하면은 맨날 스펀지 현상이 나서 치안도 해야 되고 머리 아픈 좋은 조립토 중에서도 그러면 또 다짐이 잘 되는 거는 입도가 양호한 놈이니까 이거 균등계에서 경luc에서가 좋은 놈인지 아닌지 그런 정도.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분류를 그냥 조립토와 쉐리토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연경도까지 고려해볼까 하는 게 이제 통일분류 나오죠. 그래서 통일분류법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고 아이트를 분류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조립고동인지 쉐리고동인지 다짐 특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자 이게 성토 재료로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흙의 성질을 알아보는 게 바로 이제 어떤 조립고동, 쉐리고동의 식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상 조건에서 자 흙이 차지하고 있는 체적을 1이라고 하는 기준, 1이라고 하는 비체적으로 나눴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조립토와 쉐리토가 일단 사질토와 점성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성토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이 부분은 점토 광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성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점토와 점성토의 차이. 점토는 뒤에 어떤 말이 줄어져 있냐면 점토 광물이란 말이 이 부분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점토는 뒤에 점토 광물이 무조건. 그러니까 점토 광물인데 광물이란 말이 그냥 이렇게 가려져 있다. 여기는 성질을 가진 점토예요. 그러니까 점토와 점성토 가장 차이는 점성토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점토 광물 플러스 뭔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은 거는 실토질입니다. 실토질이고 그 다음에 일부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자갈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섞여 있지만은 일단은 점토 광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끈적임이 있는 것다. 자 그러면 이 사질토는 점토 광물이 전혀 없는 끈적임이 없는 것들이야. 끈적임이 없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따로따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흙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냥 이렇게 친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냥 멀리 하고 있어요. 멀리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게가 있다 보니까는 멀리 하고 싶은데 옆에서 이렇게 밀면은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무게 때문에 사질토는 무게 때문에 중력 영향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이러한 어떤 존재를 한다면은 점성토는 워낙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는 중력보다는 우선은 점토 광물에 띄고 있는 전기력의 어떤 특성 때문에 서로가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전기력에 의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질토와 점성토의 그래서 파이값에 의존하는 사질토는 중력에 의존하는 값이니까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이로 중력에 의존하는 파이값으로 나타나고 있고 점성토는 그냥 절편 C로 나타나서 타우 F는 C 플러스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성토는 C값도 있으면서 파이값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토지 밀키지 기술사 출제 문제의 60%가 점성 관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나마 지금 문제가 좀 투수 쪽에 그래서 이제 그하고 이제 마기 쪽에 많다 보니까는 역학 문제가 많이 왔는데 또 이제 다음 사이클은 또 출제원이 바뀌겠죠, 그죠? 이제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력풀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하여튼 일주일 전에 연락이 간다고 하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또 같이 이렇게 합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숙을 했었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저는
그 지금 강사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평생 자격을 상실했어요. 일부러 들어가면 안 돼. 바로 철컹철컹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우리 학원에서 지금 합격하신 분이 지금 이제 저한테 연락해 오거나 우리 밴드 가는 사람이 만약 100분 정도 돼요. 연락 안 하는 분들하고 하면은 하여튼 뭐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인력프로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 그러니까 인력 들어갔는데 다음에 하면은 문제 얘기해 줄게요. 제발 안 돼. 왜냐면은 문제 거기서 만약에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폭삭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강의는 항상 사이클 강의가 그래서 항상 이 13개 챕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내용들이 조금은 이렇게 탈바꿈을 하면서 어떨 때는 그냥 원피스를 입었다가 어떨 때는 바지를 입었다가 어떨 때는 또 작업복을 입었다가 그 옷만 바뀌지 똑같은 형태로 계속 지금 반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과 원리 쪽에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념과 원리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항상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딱 갈 길이 뭔데 13장까지 갔는데 1장에서 볼 때 시간 끄면 안 된다. 그죠? 갈 길은 뭔데.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이제 조립거동과 시립거동의 어떤 차이, 거동과 변형의 차이점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정리로 통일 분류나 어떤 분류를 통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분류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질토와 점성토에서 이 점성토는 C값, 파이값이 동시에 있다면 까탈스러우니까 6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C, 파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점성토 중에서도 또 포화된 점성토 포화된 점성토가 그 60% 중에서 또 반이 포화된 점성토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화된 점성토가 왜 중요하면 포화된 점성토는 그때는 비로소 파이가 0이고 C값만 있는 그래서 유일하게 C값만 있는 포화된 점성토 C값, 파이값이 동시에 존재하는 점성토 사질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역학 문제가 그래서 이제 125에는 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그죠?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포화된 점성토 관련해서 어떤 역학적인 접근들이 가장 또 많은 그런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에서는 이런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1+2라고 하는 어떤 비체적으로 나타나는 흑의 어떤 삼상구조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됐다면은 실제 문제의 어떤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이 점성토 거기서 또 절반이 되는 포화된 점성토의 어떤 개떡 같은 성질들 그래서 이번 출제 문제도 보면은 그러니까는 뭐 지금 포화된 점성 집안에 뭐 성토할 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문제 뭐 점성 문제 나오고 그리고 뭐 교란시 실내 시험에서 뭐 아람 방법 이런 방법이 다 포화된 점성토 관련된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뭐 강도 증가율이 뭐니 나오는데 다음번에는 또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포화된 점성토를 다루는 방법, 관련 이론들 그리고 거기에 가는 과정 속에 파생된 이론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크게 투수, 안밀, 전단이라고 하는 3개 챕터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토합전이라고 이제 우리 이제 어떤 역학인데 사실은 이 토합전, 이 역학 이전에 진정한 역학은 이제 앞서서 이미 했던 게 이제 유형론, 전응말 방법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이 어떤 이게 그 중력가속도 호박이 밀도라는 감마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gamma z가 이거라는 거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력가속도와 밀도로 나타내는 이 지금 다이윤량 근데 여기서의 어떤 기준은 모든 게 gamma W 물이라는 거죠. 물. 그럼 물의 밀도가 1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행위할 때 그래서 흙이 자 지구가
지구가 물 위에 떠 있다고 얘기하면 다들 안 믿지만 사실 이 땅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포화된 내려가면은 지하 수위가 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당연히 이제 어딘가 지하 수위가 존재할 텐데 지하 수위 있는 흙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물 속에 잠겨 있는 흙은 그거는 물한테 지금 그거는 이 물한테 어때요? 지금 떠 있는 상태니까 부력을 빼고 나머지만 거기서 갯마 서브 값이 그럼 그 위에 껍들은 그러면은 반은 흙에 걸쳐 있고 반은 물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에 떠 있는 그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유용력은 정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만 않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수두차가 생기면 물이 흘러가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조건이 됐을 때 여기서요 침투수와 물이 흘러가지는 않지만은 델타 T분의 생기는 과잉 강국수와 그래서 이 델타 H 갯마 W라고 하는 이 침투수와 과잉수에서 이 수두차 수두차인데 이게 무슨 수두차? 전수두차 때문에 그래서 유용력이 죽고 살고 하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는 수산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수두차는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막혔어요. 물이 막히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참 고약하죠. 근데 위로는 못 올라가니까 자꾸 아래쪽으로 어딘가 계속 높은 곳 낮으로 흘러가는 이 침투를 하면서 생기는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결국은 지하 굴착을 했을 때, 댐을 막았을 때, 하천을 막았을 때 그러면은 이게 수두차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때 언제 주로 비가 올 때 그래서 또는 아니면 뭐 굴착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위차가 발생한다면 그것 때문에 물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어떤 침투 수압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그래도 침투 수압 때문에 지금 뭐가 증가하는 거야? 지금 이게 증가하는 거야. 왜 지웠지? 그래서 이게 증가하니까 U가 증가하고 U가 증가하니까 이게 감산이 유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유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유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근데 요거는 물이 막혀서 못 가니까 돌아가면서 생기는 하향 침투, 상향 침투 조건 그리고 야 여기서는 물을 막진 않았는데 점토 광물이 물을 붙잡고 안 놔주니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간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도와주냐면 위에서 상 눌러주니까는 과잉 강도 생기면서 그때는 수두차가 생겨서 물이 흘러서 조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안단테 느린 속도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 조건이 일단은 이 안밀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석할 때 시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시간 특성을 고려하자. 그래 시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 조건이 투서를 한다면 시간 특성을 고려한 해석이 그냥 안밀 그게 다예요. 다만 똑같이 델타 U인데 그래서 침투 수압이라고 그러고 시페지 프레셔 이거는 과잉강수압 이 C4 프레셔 그래서 이게 과잉강수압과 침투 수압 때문에 용량이 미치는 문제다. 그럼 이러한 투수와 안밀 이러한 어떤 것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사질토 특성이고 점성토 특성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면 사질토가 됐든 점성토가 됐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형 말고도 사질토와 점성 그래서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이로 하는 사질토 특성 그리고 절편 C로 나타내는 안밀 특성 그럼 여기서 조합을 한다면 자 유용력이 들어가는 어떤 탄젠트 파이 그리고 절편 C 그래서 사실 이 식을 이렇게 써놨으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는 Y는 AX 플러스 B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1차 방정식. 근데 이거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그래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식이. 1차 방정식을 바꿔놓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 공학자들의 그런 노림수예요. 왜냐하면은 괜히 그 물리 쪽 아니면은
뭐 이학 쪽 이 사람들은 우리 공학에 대해서 말하면 샤랍. 네 이것도 모르잖아. 정말 어렵네. 이건 와 1차 강의는 잘 아는데 이거는 잘 몰라. 1차 강의잖아. 예? 안 붙이면 불합격. 붙이면 합격. 붙이면 합격. 안 붙이면 불합격. 이 유용력이 그러면 이 유용력이 영향을 미치는 전당강도 파괴 기준. 이 파괴 기준에서 유형만이 여기서, 근데 이 유형력을 죽이고 살리는 게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쏙 빼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나. 여기에, 이거 말고, 프라임 말고. 그럼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자, 타우와 타우 F, 타우는 응력,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은, 자, 뭐원이 있으면은, 전단 응력은 이 모든 좌표값이, 여기가 지금 타우 시그마로 나타나는 모원에서 이 모든 점의 좌표가 다 이게 전단 응력. 타우 F는 그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한 점이야. 그죠? 그러니까 모원주상에 시커멓고 딱 한 점이 타우 F이고 나머지는 다 타우다. 이렇게 중요한데 거기다가 F 안 붙이면은 그러면 바로 불합격. 이와 같이 그러니까는 그 공부를 오래 했어도 그래서 그 기본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항상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항상 이제 그 기본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에 나와 또 실제로 이거하고 차이점, 그죠? 근데 또 이게 또 전단 능력과 전단 능력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지만 또 영어로 또 세어 스트레스, 셰어 스트렝스 또 영어로도 한번 나오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또 문제를 또 좀 바꿔서 낸다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전당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인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전당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그게 뭐예요? 물론 C 파이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유용력을 죽이고 살리는 강국수압, 유용력을 죽이고 그래서 이 강국수압을 죽이고 살리는 침투수압, 가행강수압. 그래서 이 유용력 때문에 수술 공부하고 안미를 공부한다니까 우리가요, 그죠? 그리고 해석할 때 시간통을 고려할지 고려하지 않을지 그거 고민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이 타우와 타우 F 그 중에 한 점, 이 한 점 이치를 찾으려고 이 한 점 이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C하고 파이라니까. 그런데 C 파이를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단편에서 C 파이를 정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 파이를 정하는 방법을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아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더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모아원에 관련된 이론들, 그래서 모아원을 통해서 거기서 뭐 응력 경로나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그래서 파괴 기준 같은 거 해서 그걸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부터 파괴 기준, 파괴 규정을 쓰는 거야. 이 많은 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니까 기준이라니까, 그죠? 그럼 뭐 하여튼 해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더라. 그게 다예요, 그냥. 이쪽에서 출발하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더라. 그럼 이건 주동 파괴가 수동 파괴가 그러네. 그게 다예요. 그럼 모든 설계 해석 보면 모든 해석 조건에서 다 이 45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45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뭔가? 라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지방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는 토합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토합이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구속압이 증가할 때 구속압이 줄어들 때. 그래서
구속압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흙이 있을 때 흙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어디까지 무너지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무너지는 영역이 그게 45도 플러스 2분 여기까지 무너지라는 얘기예요. 40 플러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으니 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 무너지는 힘을 그러면 이거를 토합이라 하자. 그것도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니까 주동 토합이라 하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중을 제하해서 델타피를 제하해서 여기가 이렇게 변형이 생기니 그러면은 치마가 생긴다, 측방으로 변형이 생긴다, 입이 생긴다. 그러면 이러한 변형 특성에서 이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변형이 생기니 이 부분은 난데없이 이 부분은 압박을 받는 조건이에요. 압박을 받는 조건이 잠깐 압박을 받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조건에서는 이게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각으로. 그래서 이 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게 이런데 뭐 이렇게 변형이 생기나 이게 다라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다면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변형이 생기지 않은 이 K0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는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데 자 이것도 또 출제가 됐죠. K0. K0가 뭡니까? K0가 바로 중력하고 중력이 의존적인 어떤 지금 응력하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수평방향으로 생기는 구속압과 중력방향과 그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이 값이 K0인데 이 K0가 바로 이제는 그래서 물리 현상에서 본다면은 자 이제 평행이론. 그래서 이 평행이론의 출발이 바로 우주 기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태양계가 존재하기 전에는 그때는 완전히 혼돈의 시대가 와서 서로가 막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게 크고 작은 어떤 물체들끼리 서로 결합이 돼서 이제는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이 어떤 이 천체 우주의 평행이론에서 출발하는 게 그게 바로 물리학적인 평행이론이에요. 그래서 라프라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냐면은 자 적어도 직각좌표 그렸을 때 x, y, z 방향으로의 모든 어떤 현상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항상 그게 합력이 0이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 이론이 결국은 어디로 끌어온가? 그 이론이 바로 우리 지방공학으로 끌어서 지방공학에서 K0라는 것으로 끌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K0는 뭐다? K0는 이미 지구가 깨지고 부서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중생대, 고생대, 막 조산 조리군도 나서 막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땅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다 겪어서 이제는 안정이 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변형이 없는 K0 조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K0 조건이 이제는 깨지는 이 평행 조건이 깨지는 게 어떨 깨지냐면 바로 지진이 왔을 때 그리고 뭐 화산이 폭발할 때 그런 자연현상 말고는 그러면은 이 K0 조건은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진도에서도 상대로 안정하고 화산이 없으니 우리 조건이 K0 조건인데 이 K0 조건을 누가 무력화시키냐면은 바로 여기에 계신 지금 분들이 다 설계할 때 그러니까는 산 하나 찍고서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도면 따라가지고 이만큼 건물을 지어버리네. 지금 과장님도 그렇잖아. 지금 뭐 맨날 지금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지금 뭐 설계하고 올라오면 뭐 다 결제해주고 지금 막 수도 없이 지금 막 하고 있잖아. 이러한 개발행위 때문에 K1 조건이 이제는 K 조건의 K0로 바뀐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뀌는 K0 조건이 KA나 KP로 바뀌는 그 조건이 크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토합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그냥 아니 가만 놔두면 되지. 가만 놔두면 여기다 이렇게 집 지을 거라고 집 지을 거 이렇게 파니까 그러니까 어때? 이만큼이 무너지는 거죠. 이만큼 무너지지 말라고 이놈한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또 옹벽을 이렇게 또 설치를 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너지는 힘은 얼마이며 버티는 힘이 얼마인가? 옹벽에 대해서, 포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이제 지하 굴착, 뭐
지하 굴착을 해서 뭐 지하 6층, 뭐 7층 땅값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뭐 지하 5층 주고 파들어가니까 또 여기서 무너지려고 하니 무너지지 말라고 여기다 또 흙막이를 하니까 거기서 흙막이 되니까 여기서 뭐 또 지하석이 변동이 되면서 또 심한 거 많은 문제를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개발행위 때문에 그래서 개발행위 때문에 어떤 지금 구속압의 조건이 바뀌는 이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포항도 옹벽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콘크리트 옹벽보다도 훨씬 더 좋은 취지에서 도입은 됐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정도에서 파악을 한다면 다음에 기초인데 기초하고 연약기반은 자 콘크리트를 얹으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기초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화된 정지반에 주로 이제 이렇게 도로나 이런 것들 이제 토사 구조를 한다 그건 이제 연약지반. 근데 연약지반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그 자체가 워낙 이렇게 되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지할 수는 어려운 그런 지반이니까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다 똑같이 델타 시그마가 제어되는 이런 조건인데 이 조건에서는 이 지반이 그래도 뭐 콘크리트 정도로 견딜 수 있는 지반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견디면은 그러면 지네릭 기초 얕은 기초가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말뚝 기초로 가는 거고 여기는 말뚝으로 하기에는 너무 돈이 비싸니까 말뚝보다는 그냥 여기는 최소한 이 어떤 성토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연직교선이나 지방 계량 정도를 통해서 하는. 근데 조건 똑같으니까 여기서 하니까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서 K0가 이제는 KA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가 하니까 여기는 또 K0가 다시 또 KP로 그다가 KA가 다가 KP로 바뀌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초에서 연약지반에서 K0 조건이 바뀌는 이 조건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 조건 KA나 KP 조건 그러니까 K0, KA, KP는 이건 뭐냐면 중력이야. 시그마 부분에 시그마 있지. 시그마가 뭐예요? 시그마가 Z 갯마라는 그죠? 갯마인데 이 갯마 속에 뭐 유용력과 전응하는데 이 강국수압 여기에 있는 강국수압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서 개발행위 때문에 K0가 K가 KP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 또 과연 이 델타 U라고 하는 이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연약지반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면인데 사면에서는 일단은 어딘가 한 면에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건이 틀려요. 그러니까는 연약지반 기초에서는 개발행위 자체가 추가로 하중을 제어하는 거예요. 추가 하중을 제어해서 기초 같은 것들 추가 하중을 제어하면서 하부 지반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때문에 옆에가 K0 똑같이 K0 조건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부분이 K 조건이 바꾸고 KP 조건으로 바뀌면서 지금 하니까 경계 조건이 이렇게 바뀌니 이 경계 조건에 합당한 어떤 저항력이라 한다면 이 저항 특성은 극한 평형의 저항 특성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것들이고 사면은 파괴거는 한 파괴면을 따라서 어딘지 그러니까 파괴면을 뭐 찾는 일이 가냐 파괴면을 찾았으면 그 파괴면에서의 작용력과 저항력의 관계로 해석을 하니 이건 델타 P라기보다는 그냥 이 부분은 어떤 자중에 의한 파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한계 평행 조건으로 해서 사면에서의 안정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안전율로 나타내는 인간가면은 소유의 안전율이 안 되면은 그것이 문제점이고 정말 그런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산속에 저기 백두대간 그 비만 오면은 산사태 토성류가 수백 군데가 나요. 근데 우리는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 데는 정말로 항공 촬영하면은 그때가 전부. 그래서 그러면 이성 사진을 보고 그거는 그냥 이 지역은 산사태 사진은 그런 정도예요. 그게 자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산사태나 토성류가 나야만 문제지만은 인공사면은 안전율만 떨어져도 만약에 돌 하나만 떨어져도 차가 다치고 사람 다치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까 인공사면과 자연사면의 어떤 차이점부터 출발해서 그런 문제점, 원인, 대책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기서 보강 규모를 해야 돼.
보강 규모로 하려면 안전율을 나타내야만 보강 규모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만큼 여기다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율을 산정해서, 근데 토합에서도 안전율, 기초에서도 안전율, 예약급에서 안전율, 3에서 안전율. 모든 게 안전율로 통합니다. 안전율로 나타내야만 비로소 우리는 보강 규모로 할 수 있고 안전과 불안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면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학적인 조건에서 접근할 때 우리가 투수 안밀 전단, 그 실내 시험들은 각 챕터에서 우리 시험법까지 통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마저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시험들입니다. 현장에서 하는 시험들에 현장 시험도 가서 예부에서 흙이 와가지고 성토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흙이 옮겨온 데서 시험을 하니까 원지만 아니야. 순수하게 적어도 조사 시점, 뭐 10년, 100년 이전, 최근에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지반에서 시험을 한다면 그거를 원위치 시험이라고, 그걸 사운딩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험들이 이제 대해서 좀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SPT, 그 다음에 뭐 CPTU, 뭐 배인 전단, 그 다음에 딜라토메타, 뭐 이런 이제 사운딩에 대해서, 그리고 물리 탐사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정도가 지금 하면은, 그럼 벌써 이제 쭉 진도가 나와가지고 벌써 이제 10장까지 와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흔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한다. 그런 건데, 뭐 지진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지진도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그냥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는 이 건물이 있는, 구조물이 있는 그때 하부 집안이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한가? 그래서 반응이 어떠한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왔을 때 집안이 대답을 하는데, 메아리가 대답하듯이, 그래서 길게 답을 하는지 짧게 답을 하는지, 길게 답을 하면은 그거는 연약한 집안이고, 짧게 답하는 거는 암반 집안이, 자, 그럼 그걸 갖다가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 스펙트럼을 쭉 나타내보니까 스펙트럼이, 그래서 파장이 큰 놈, 적은 놈 나타내서,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을 나타내보고, 그거를 설계할 때는 설계 응답 스펙트럼, 그럼 표준값을 하면은 표준 응답 스펙트럼이 어쩌고, 뭐, 그다음에 지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런 정도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 쭉 이제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암반인데, 암석하고 암하고 가장 큰 차이는, 암석은 전리가 없는 순수하게 성질만 얘기해요. 우리가 하성암, 변성암, 그 다음에 뭐 태적암, 이러한 어떤 것들은 암의 성질만 얘기하는 것들이고, 이 암의 성질이 바뀌는 거는 그 속에 있는 많은 전리들 때문에, 전리들. 그래서 또는 여기서 뭐 파세대 같은 단층, 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성질이 바뀌니까, 그러한 불온 생명을 포함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암석이 아니고 암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그러면 암반의 어떤 지방옥적인 접근은, 자, 암반 사면, 암석 사면이 아니고 암반 사면으로 오죠. 암석 사면이 아니고 암반 사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째 좀 그냥 덩어리가 크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암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온 생명 포함하는 암반 사면, 그리고 암반에 있는 터널, 암반 사면과 암반 터널, 그리고 암반에 설치되는 뭐 현타 말투나 말투 기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암반인데, 이런 암반의 어떤 역학적인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온생면의 특징이나 그 다음에 어떤 암반의 기본적인 접근들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설계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암반 사면에 쓰기 위해서 뭐 전리 특성으로 가져가는 어떤 평사투형이나 뭐 스루메스레이팅 이런 부분들 좀 추가로 정리하고, 그리고 터널에 이용하려고 보니까 터널에서의 어떤 지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오늘 했던 거 RMF 시스템이라고 분류도 해보고, 이런 정도가 이제 역학적인 접근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터널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었을 때 그러면 이제 터널의 이제 공법에 따른 거, 그래서 차이점들은 나툼과 그 다음에 또 TBM의 차이랄지, 그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최근에 이제 전력구나 통역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드 TBM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그래서 강국사업이에요. 그리고 강국사업이 유형력을 죽이고 살리고, 유형력이 기준을 정하고, 그 파괴 기준이 어떤 집안의 어떤 극한 평형 또는 한계 평형 조건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할 때는 그때부터는 비로소 이제 붕괴가 시작하고 파괴가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가는 과정이 F까지 가는 전 페일리어 전 단계가 그 부분이 액티브 패시브에서 KP 조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쭉 이제 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이따 살을 붙여가지고 지난 사이클에 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 강의를 보시면은 오늘 했던 게 조금 더 살이 붙어가지고 조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강의 놓고 계속 이제 시험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특강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25회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